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문세에서 이번에 동아인류학 미야자와 겐지 작품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소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미야자와 겐지의 재밌는 동화를 이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동화에 어울리는 장소를 모색을 한다든지 해서 세상 구경도 좀 하면서 동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야자와 겐지에 대한 소개를 또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미야자와 겐지를 우리가 읽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발표를 하고요. 예정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름으로는 일본 네.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화면을 잠깐 공유해도 될까요? 미야자와 겐지는 일본 분이십니다. 네, 일본 분이시고요. 이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생이시네요.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생전에 동화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테 현이라고 일본 그 본토 북부 쪽에 있는 현 하나마키라는 그 시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소설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그런데 주로 동화로 유명하신데요. 이 미야자와 겐지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만화 영화의 원작자이신 거죠. 그래서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찾아본 그 위키피디아 사진에 보면 이 뒤에 이 미야자와 겐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동네 이와테현을 이렇게 그려서 지리를 설명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농업과학교사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으로도 활약을 많이 하시고,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첼로도 이렇게 키시고, 불교 이런 그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미야자와 겐지 선생님의 동화의 독특한 점을 제가 좀 생각하게 돼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여기 그 자료 보니까 네네. 첼리스트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시인이 되거나 동화를 쓰려면 첼로쯤은.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동화가 첼리스트 고슈인데, 아마 당신의 동화 쓰기 이런 것도 관련이 될 것 같고, 첼리스트에 관심이 많고,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는 음악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장면도 많기 때문에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농민을 위하여, 그리고 시와 동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하셨던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과 동화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또 바쁜 시절이고, 1920년대 30년대 주로 동화를 쓰셨던 그때가 이와테현도 농업, 개량 이런 걸로 바빠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달까 동화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생전에는 조금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해를 잘 못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음악을 나눈다거나 이런 거에 그런 예술, 동화, 이야기 이런 가치를 생업의 전선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셔서 그런 점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화를 네네. 쓰셨잖아요. 네네. 그 미야자와 겐지가 동화로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가 따로 있을지, 물론 미야자와 겐지만 네. 알겠지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미야자와 겐지가 동화를 남긴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동화를 왜 시도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는데 네네. 동화를 썼느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 보면은 동물, 식물, 광물 아주 종류가 많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가 입신 출세를 한다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로 이야기를 채워가는 소설이라든지, 여러 명이 나와서 뭐 인간사의 갈등을 연출한다는 뭐 연극 대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세계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안 바쁜 애들이나 보는 이야기야 라고 동화로 익히게 된 점도 있는 것 같고, 미야자와 겐지 선생님이 생각한 동화의 정의가 있겠지만 주로 작은 것, 인간 바깥의 세계,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작품이 되게 짧아요. 짧기도 하고 읽기 좋겠네요. 읽기 좋습니다. 네. 읽기도 좋고 그 다음에 돌의 세계에 벌어지는 일은 인간의 세계에 벌어지는 일이랑 많이 다를 거니까 네. 그래서 산업사회나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장르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좀 이야기를 써볼 방법을 궁리하시다가 동화로 가신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작품이. 네. 네. 여기 이제 이화태현 하나마키시를 제가 이렇게 그 구글에서 급하게 찾아왔는데 이런 강의 흐르고 그런데 이제 미야자키 겐지가 동화 작가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환상적인데요. 미야자키 겐지 동화에는 유령이나 요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안데르센 동화랑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존재하는데 시선이 잘 못 미치는 거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세계에 충실하게 네. 그런 것도 동화 중에서는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녀나 악마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늑대, 곰, 개구리가 실제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유럽의 그 동화들에서 보여주는 몽환적이거나 그런 분위기라기보다 구체적인 세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은하철도 999 같은 동화, 은하철도 999의 배경이 된 동화를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먼 나라 얘기라기보다 바로 가까이에서 관찰되는 일에 주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겐지의 동화를 읽으면 그 이화태현에 가보고 싶어집니다. 뭘 보고 쓰셨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 이화태현에 가면 미야자키 겐지 박물관이 있다는데요. 거기 가면 이 작가가 평소에 좋아했던 돌들이 전시되어 있다고도 해서 너무 궁금하지요. 그 선생님 네. 말씀 들으니까 그 오늘 작품 뭐 첼리스트 고슈를 네. 읽다 보면 혹시 뭐 첼로를 켜보실거나 그렇죠. 네. 동물이랑 얘기하고 네, 싶거나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노래를 하나 불러보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다 자기 조건에서 할 일이 좀 다들 바쁘고 재밌게 각자 살아가는 풍경이 구체적으로 보여서 뭐 지나가는 고양이, 강아지도 좀 다르게 보이는 점도 있지. 네. 이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미야자와 겐지 무슨 뭐라고 하셨죠 아까? 뭐가 있다고 전시관? 네네. 문학관이 있대요. 문학관? 네. 가보고 싶어요.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네. 첼로가 들 같고 그 제가 구글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 미야자키 겐지 동화마을이 있는 역에 가면 호텔이 있는데 그 안이 동화책으로 장식이 되어 있대요. 그럼 꼭 거기에서 묵는 걸로. 거기에서 자도록 해야죠. 네네. 한번 가보자요. 네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네. 요 미야자키 겐지를 다른 많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까 미야자키 겐지가 채식을 하셨으니까요. 채식주의자의 관점에서 동화에 채식 모티프가 나온다든가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야자키 겐지가 좋아하던 배경 중에는 숲도 있지만 학교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업이고 과학교사셨으니까 미야자키 겐지의 동화에 나타난 과학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동화와 과학의 만남이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미야자키 겐지 동화를 앞으로 10편을 소개를 이기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의 관점에서 미야자키 겐지 동화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애니미즘에 대해서 조금 발표도 해보고 싶은데 애니미즘이 재밌는 말이네요. 애니미즘. 네. 이게 그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라는 영국의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1832년생이시고 191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볼륨 2네요, 이 책이. 이게 원시문화라고 우리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영국의 인류학자가 다음에 4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애니미즘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가 무문자 사회의 신화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문자 사회 사람들은 만물에 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문자 사회 사람들의 사고를 애니미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누이트족 아니면 뭐 아이누족 이러한 원시 사회의 부족들의 사고가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책, 나무, 돌, 그 다음에 바람 모든 것에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이건 되게 인류 공통적이다라고 정리를 하신 책이 원시문화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 애니미즘이 만물에 혼이 있다라는 사고방법이니까 이거를 동화를 읽으면서 이 사고를 좀 더 개발시켜 보고 싶기도 하고 만물에 혼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먹거나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좀 다른 감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무문자 사회의 그 네. 사고 방식에서 애니미즘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나요? 이런 질문이. 근데 그러면 문자가 들어온 사회에서는 네네. 애니미즘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으로 남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문자 사고로 보낸 시대가 훨씬 길죠.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하면은 20만 년 전부터 최초의 문자로 된 서사시가 기원전 4,000년 이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문자가 출현했다고 하니까 뭐 몇십만 년을 무문자로 보낸 거고 그 절대적 시간을 거쳐서 그 인력적으로 보면 최근이죠. 문자는 최근에 문자를 좀 쓰게 된 거니까 문자 사회는 이 애니미즘이 있는 사고 위에 건설됐다고 에드워드 타일러 버넷 타일러 선생님도 보시고 그런 관점을 쓰는데요. 문자가 들어오고 난 거면 문자는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어떤 상태나 이미지를 완전히 응고시켜 버리니까 만물에 혼이 있다는 그 세계가 이렇게 응축되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변형이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다. 그게 동화의 흔적처럼 남아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문자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내용이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우리가 되게 단일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필요해 하면 그냥 필요하다는 의미를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어서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근데 뭐 재미없어 이랬더니 그게 이제 그 재미없어에 되게 많은 의미가 저는 심었던 건데 그게 싹 거세되고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재미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그 문자 사회에서 그 문자에 각인된 어떤 그 이미지가 이런 오해를 부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레비스트루스라는 인류학자는 그래서 무문자 사회는 문자 사회에 그런 점이 있다고 그냥 통찰을 해가지고 문자를 안 받아들이려고 애썼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문자는 사전적 정의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사전적 정의라는 거는 그 사전을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정확한 지점에서 그 지식을 완전히 확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세상은 변하고 관계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그 17세기만 해도 연애라는 단어를 안 썼대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상황을 다른 말로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도 이거가 재미있다는 거는 우리 생각인데 산 넘어가면 다른 게 재미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재미있다는 이 재미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알면 문자를 왜 써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레비스트루스라는 인류학자는 그 자신의 책 신화학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문자 사회에서는 뭔가 어떤 표현에 있어서 되게 엄청 다양하고 자유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그 맥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좀 전에 주신 것처럼
뭐야? 이게 재미없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재미는 뭐간디 이러면서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말로도 가고 표정으로도 가고 근데 공동체에서 어떤 범위 속에서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넌 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해? 근데 무문자 사회는 그게 그 내용이 네네. 너랑 나랑 다를 수 있고 네. 상대에 대한 마음은 말뿐만 아니라 네. 액션, 표현, 네. 상황, 네네. 날씨 이런 게 다 받아서 가니까 네네. 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잘 듣고 네네. 더 그럴 주의하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의미의 낙차가 있다는 걸 보면서 계속 가죠. 되게 기미를 알아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눈치가 빨라야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은 약간 그 네네.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눈치 없는 사람. 네네. 눈치,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해석력.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불가능하지 무문자사에서 누구 말을 받아서 자기가 뭐 선생님 하는 말 받아서 그대로 한다든지 뭐 글을 베껴 쓴다든지 이런 게 사람이 다른데 그리고 날씨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정보나 생각이 문자 안에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좀 관계가 매번 그 안에 그 관계에 돌입하는 사람을 시험하게도 하고 어떤 긴장감이 넘치달까 이걸 월터 오옹이라는 선생님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에서 제가 배웠는데 거기 보면 그 무문자적인 거 그러니까 문자 아닌 구술적인 사람들은 되게 공격적이래요 의외로 이 말이 이 말이야? 애매할 때는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이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이게 재미없어? 미루어 짐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짐작시킨 거야 라고 물으면 교육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사고를 한달까 상황에 대처한달까 이런 데 되게 둔하게 가는 거죠 교육 수준이 높아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 되게 어떤 정보에 엄청 많은 정보가 막 흘러다니잖아요. 하지만 그냥 지식적인 축적 이게 다가 공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공부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애니미즘을 말씀해 주시는 무문자 사회에서 그 애니미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썼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계속 상상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자에 익숙해지면 저자가 무슨 말을 한가 이걸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말을 제일 주제 문장을 어디다 썼어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디가 있고 이거를 계속 저자랑 독대해요 그리고 내가 해석한 거에 정답인지 아닌지를 저자가 가져가죠 책을 쓴 사람이 그게 책 잘 읽는 거 아닌가요? 그게 책 잘 읽는 겁니다 문자 사회에서는 그런데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해석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역시 없기 때문에 저쪽도 말을 그냥 했을 뿐이잖아요 그걸 응고시킬 시간도 없고 그런 자리도 없고 수단도 없으니까 그때 내가 한 말 코너 돌면 그 사람 까먹고 근데 언제나 생각하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지금 다른 공부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재밌게 생각을 해내는가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답을 찾는 방법의 공부법이 아니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또 좀 재밌게 든다 그것만 나에게 계속 중요하죠 그러면 또 건네보기도 하고 이런 대화적 관계가 있는데 동화라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러면 각자 지금 처지와 입장이 다른데 조금 얘기해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식물과 광물, 뭐 인간이 포함돼 가지고 서로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답 없는 대화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이걸 전문가한테 가서 여쭙고 싶고 좀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그 다음에 MBTI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고 있는 건가를 알고 싶은데 이게 다 어떤 용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나는 이런 건가요? 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전문가나 어떤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날 때의 이 태도가 중요한 몫은 내 문제가 뭔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 있고 약간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뭔가 이해해야 될 게 제법 많을지도 몰라라는 방식으로 좀 열어가는 거고, 동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애니미즘이라는 이 만물의 혼이 있다는 정의에 집중하냐면 만물이 각자마다 자기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본달까요? 근데 동화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돌이다, 곰이다. 그러니까 하축 할머니랑 호랑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호랑이는 먹어야 돼요, 사람을. 할머니는 먹히면 안 되죠. 이런 중간항이 없는 입장이 다른 거를 보고 갈 때 호랑이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시선을 좀 가져가게 되면 정답을 찾더라 그래도 막 이렇게 숨차게 가기보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감각을 좀 기울 수 있달까요? 그래서 그런지 왜 동화 예를 들어서 호랑이한테 잡혀먹힌 할머니가 불쌍해 뭐 이런 정도로 동화를 읽을 때 어떤 입장에 서거나 뭐 아니면 얘는 착해, 얘는 나빠, 이런 이분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뜬금없네,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야, 되게 정답으로 이걸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정답이 없고 오히려 내가 이런 생각은 어때? 이런 생각도 있네? 이런 방식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읽는 아동물의 동화는 권성징악적으로 더욱 각색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호랑이는 이렇게 사람을 먹으니까 나쁜 놈이야. 근데 호랑이가 도대체 고기를 안 먹고 호랑이가 채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호랑이가 아닌 거죠. 그런 거를 강요하는 해석을 좀 내려놓고 지금 동화는 좀 더 인간이 가장 훌륭해,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게 틀린 건 아니고,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코드가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그 미야자와 겐지는 바로 그 코드가 빠졌다는 점에서 애니미즘적으로 만물의 입장이 다 다르고 이해해야 될 몫이 각자 다 있다는 걸 아주 전면적으로 보고 가는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동시대라니까 근대 초입인데요. 일본의 1920년대 30년대 활동한 동화 작가니까 일본이 1678년일까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근대 국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뭐 좀 질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되게 초입이죠, 초입. 그런데 예를 들면 서양의 근대적 근대적 사회랄까? 그 초입에 그림 형제 동화도 있고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도 있는데, 이들 동화 작가들보다 미야자와 겐지는 훨씬 더 무문자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인간만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심지어 돌의 입장도 좀 생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래서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무문자적이네요. 이런 스펙트럼도 넓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죠. 돌까지를 보고 그러면 굴러다니는 돌도 귀엽고. 그 선생님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미야자와 겐지 작품 10작품을 이제 쭉 만나봐야 되는데 약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어떤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세상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재밌는 동화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PPT를 만들었는데 지금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네네. 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선생님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애니미즘이 만물에 네네. 뭐 혼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네. 네. 만물에 혼이 있다라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의 정의에서부터 제가 조금 더 그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애니미즘에 대한 이문세만의 그리고 저만의 동화적 애니미즘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지금 1, 2, 3, 4번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각 하나하나가 제가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고 애니미즘을 둘러싼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종합을 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그 철학자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은 그러면 이 영혼이 만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나옵니다. 살만하면 오래 있고 아니다 싶으면 몸을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가오나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가오나시한테까지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되세요? 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데 이 접속한 면을 따라서 영혼이 계속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가오나시를 놓고 이번에는 마우스를 칩니다. 그러면 제 영혼이 마우스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오나시와 마우스가 한때에 제 몸에 들어있던 영혼이 나누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떼더라도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떼면 완전히 빠져버린다라고 보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혼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됩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영혼이 책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만년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좀 남아있던 게. 최종적으로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흙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이. 그럼 결과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데는 물체를 가리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모든 만물이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동등해집니다. 이 이론이 조금 낯서시죠? 근데 요거는 어디서 이렇게 그 애니미즘을 이론을 만들냐면은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문자 사회의 옛날 이야기. 거기에 보니까 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티프가 되게 많이 있고, 그 혼들이 어떻게 사이가 좋고 나빠지는지를 주로 다루는 거를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선생님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애니미즘적 사고의 가장 큰 효과는 돌도 인간도 컴퓨터도 동등해. 이 동등성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고법이라는 점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 방법이고, 여기서 미야자와 겐지의 애니미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그 혼이 이게 원래 혼이라 하면 귀신이고 저희가 이제 쉽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귀신이라 되게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귀신은 보통 인간의 혼을 보통 귀신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되게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무서울 리가 없는 게 그냥 막 우글우글 여기저기 막 그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두가 같이 뭔가 북적북적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무섭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핵심 포인트가 이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이 몸을 못 받으면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떤 몸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서 좋은 몸을 두고 영혼끼리 싸워. 이러면 또 무서워지죠. 무서워지고 안 들어와야 될 영혼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애니미즘적 사고관에서는 병의 이유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혼이 어쩔 시골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 사고관에서는 병을 고친다는 게 혼을 보내는 거예요. 적절한 자리로. 이런 방식의 수많은 일을 그 버넷 타일러의 원시문화라는 책에서 이 예가 한도 끝도 없이 소개되어 있죠. 무섭기도. 그 선생님께서 근데 아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게 자칫
무슨 이상한 종교적 네, 느낌도 네. 나잖아요. 네, 네, 왜냐면 네, 뭐 네. 귀신이 있어, 뭐 네, 네, 네. 혼이 있어. 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 하시죠? 만물이 동등하다. 네네. 네. 그런 사고법을 네네.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게 네. 동등하다는 게 뭘까? 아, 라는 좋다고 생각을 좋은 배워보고 포인트고요. 싶어요. 네. 그 동화라고 하는 게 뭐 동화 학자마다, 동화 작가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그냥 공통점은 동화에는 쓸데없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콩, 그다음에 할머니. 할머니는 그 임금 노동자가 되기에는 그다음에 애를 다 낳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존재들이 예를 들면 그림 형제 동화집 중에 브레멘 음악대. 네네. 근데 사실 그 음악대가 농장에서 은퇴한 네. 당나귀 네. 개 닭이잖아요. 네네네. 쓸데없죠. 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하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모든 동화의 공통점은 동식물, 강물, 뭐 때로는 바람, 풀. 이 존재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출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세계에서 보면 큰 의미 없는 것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건데 그런 짧은 동화를 보면 그래 맞아 할머니가 있지 네. 콩이라는 것도 있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추구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게 세상에 되게 많아를 저는 동등한 감각이라고 일단 지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방금 작은 것들, 네. 그러니까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도 네. 왕자와 공주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애들은 다 쓸데없는 애들이에요. 난장이 뭐 숲에 살잖아요. 왕국에 사는 애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신데렐라 호박마차 다 부엌에 있는 쥐, 호박.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 동화가 보여주는 깊은 그 저층의 사고고 이걸 확장하면은 쓸데없는데 누구 관점에서 쓸데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맞아. 공주의 왕궁에 있으면 쓸데가 없죠. 네. 근데 숲에 가려면 걔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궁도 숲 그 사이즈로 보면은 숲보다 왕궁은 작죠. 그러니까 쓸데 있다 없다 보다 이제 동화의 동등한 세계가 동화가 그 자체로 재미있지만 세상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동등한 감각이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귀해. 그거를 이제 욕심쟁이처럼 거머쥘 수 없게끔 이제 이야기가 풀지만 미야자와 겐지에게 특히 돋보이는 게 진실로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 고마워. 이게 미야자 겐지 동화의 가장 중요한 정서더라고. 너무 고마워. 네. 그거를 이제 동등한 느낌이랄까? 네. 다 고마워. 네. 계속. 그럴까요? 네. 아니 선생님께 네. 계속 동화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야자 겐지의 애니미즘을 제가 소박하게 정리하면 일단 많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미야자 겐지라는 그 동화 작가가 자기 시선을 너무 많이 관심을 두는 거죠. 내 삶에는 남편, 자식, 좋아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도 있는데 내 일상에는 돌, 쓰레기, 나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야자 겐지가 보여주는 동등한 느낌이죠. 다 중요하지. 이게 정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국면마다는 있는데 인생 전체로 보면 그때 불었던 바람도 다 중요하지. 그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중요하지. 나를 있게 해준 그 뜨거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미야자 겐지 동화에는 광물도 나도 돌도 주인공이다.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주인공들이 서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재미있죠. 넌 뭐하고 사나 이런 게 관심이 많고
거기서 질투, 그 다음에 뭐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이 관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좀 같이 살아볼까? 이러한 문제의식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서로 친해지거나 서로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 모든 게 관계다라고 해서 많은 게 필요한데 살려면 그 안에는 누구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덕분에 내가 사는 드라마가 되게 많아서 관계, 그다음에 동등함, 모두가 모든 방식으로 필요해라는 메시지는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그 듣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뭔가 왠지 착해질 것 같고 네, 왠지 착해질 것 같고 미아자겐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안 중요한 거는 뭐를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제일 귀하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세상에 귀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귀하면 애들을 하도 쥐잡듯이 잘하셨네. 쥐 잡듯이 아주 동화적이네요. 그래서 좀 덜 잡았으면 애들이 바라지 않을까. 이제 엄마 좀 착해져갖고 네네. 착해진다는 건 뭘까요? 그러네요. 더 착해진다. 또 거기에 또 제 생각이 네네. 착해진다는 것도 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호랑이가 배고픈데 할머니를 그냥 보내주는 게 착한 일일까요? 자기가 죽죠.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 헌신을 착하다고 할까? 근데 조금 넓혀보면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은 누구에게 좋은 걸까를 좀 넓게 생각할 때 착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쥐를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저거를 또 단디 가르쳐가지고 똑띠 알려주는 것이 다른데 비끼치지 않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재밌네요. 재밌죠. 내 자식이 있는 것만큼 누군가의 자식이 있다는 거를 같이 본다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요게 미야자키 겐지가 여기서 되게 나이브하게 가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미야자키 겐지 동화 중에 가장 많은 모티프가 서로 죽이면서 산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호랑이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샐러드를 먹으려면 풀은 죽어야 돼요. 연어를 물고기를 먹으려면 그러니까 나이 들어 물고기도 죽고, 회귀하다가 나 아닌 다른 애들한테도 죽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그 목숨을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안에 목숨을 비치지 않는 존재는 없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착할 거야는 되게 어렵죠. 출발이 빚을 지는데 그게 그 무서운 빚을 지고 가죠.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겐지의 그 애니미즘이라고, 제가 애니미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몸, 다른 사물의 안에 들어있는 정신, 그 본질 같은 거는 나한테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무문자 사회의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저 의자도 마우스도 이 가오나시도 나만큼은 중요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사고법으로 애니미즘, 그 다음에 그 사고법이 전폭적으로 제시된 게 동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게 미야자키 겐지,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있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